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에서 재직하고 있는 이덕주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강의하고 연구했던 이 경제성 공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경제성 공학, 우리 학생 저 요거 한번 저 위에 제목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경제성 공학, 공학과 경제가 만나는 문제. 경제성 공학, 공학과 경제가 만나는 문제. 예, 좋습니다. 딴 데 가면은 저거를 굳이 경제 성공학 이렇게 읽어요. 이 띄어쓰기를 안 하면.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은 경제에 성공할 수 있는 강의인가 보다.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른들을 위해서 뭐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한다든지 뭐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정확하게 경제성 공학이라고 읽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외람되지만 제 강의를 들을 자격이 충분히 있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경제성 공학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이 경제성 공학의 영어 이름은 엔지니어링 이코노미입니다. 엔지니어링 이코노미.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학생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러면은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과로 갈 것이냐 이과로 갈 것이냐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죠.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뭐 그렇게 문과 이과에 뭐 차이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유난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과를 많이 선택을 해서 뭐 문송, 그죠? 뭐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소위 이과가 주도하는 시대가 됐고, 공대 교수로서는 뭐 기분 좋은 일입니다만 어찌 됐건 엔지니어링 이코노미 했을 때 이른바 공학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이과 과목이죠. 대표적인 이과 과목이죠. 그다음에 이코노미, 경제. 그럼 그 경제를 공부하는 경제학이라는 것은 이건 또 대표적인 문과 과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이제 융합의 시대에 살고 있고 모든 학문들이 융합을 통해서 굉장히 발전을 이루고 있는 시대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학문의 베이스를 따져봤을 때 공학과 경제학은 실제로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예, 느껴지는 게. 예,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에 가보면은 교문으로 들어와서 그 샤로스 샤자 그 교문 있죠. 예. 들어와서 바로 이 좌회전을 하게 되면은 경제학 건물이 있어요. 경제학 쪽도 이제 사회에 나와갖고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도네이션을 많이 해서 근사하게 건물이 두 개가 딱 있습니다. 반면에 공학은 들어와서 계속 끝까지 올라와야 돼요. 여기 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심지어 저 관악산을 조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저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리적으로도 굉장히 멀리 배치되어 있는 게 경제학과 공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마도 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 경제학 학생과 공대 학생들 간에 뭐 연애를 한다든지 이런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멀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요 학문 분야는 경제학과 공학이라는 두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단어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과목이고 또 대학에서는 이 경제성 공학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거든요. 과목이고 또 학문 분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밑에 부제가 있듯이 이것이 하여튼 공학과 경제가 뭔가 만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디에서 만나느냐부터 이해를 해야 이 강의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단은 공학과 경제가 도대체 어디에서 만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이 학문은 이 과목은
경제학과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라 공대에서 산업공학과에서 가르치는 과목이고 학문이에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미래의 공학자들, 엔지니어들한테 이거를 가르치는 건데 경제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 공학자들에게 경제성이 도대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결국은 이 경제성 공학을 좀 알게 되면 이 소위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경제성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간이 짧아서 많이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중요한 거 대략적인 거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경제성 공학이라는 학문은 도대체 왜 필요한 학문인가라는 것은 맨 처음에 제가 이렇게 그 문제를 제기했듯이 이게 경제 성공학이 아니라 경제성 공학이라는 건데 경제성 공학이라는 거를 잘 알면 잘 분석을 수행할 줄 알면 경제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뭐랄까 그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강의를 하면서 인터랙션을 하는 걸 좋아해서 좀 그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나다니면서 좀 뭘 물어보면 그냥 정답이 있는 걸 여쭤보는 게 아니니까 그냥 생각나는 거 그냥 말씀해 주시고 또 그때 강의 중간에 저를 그러니까 저를 끊으시고 이게 뭡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주셔도 그걸 더 좋아합니다. 뭐 내가 강의 쫙 하고 뭐 나중에 질문 받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 강의에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이거 다 들으면 진짜 경제 성공합니까?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경제성이라는 단어는 말이죠. 사실은 여기 초등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들도 경제성이 뭐라고 생각해 하면 어쩌면 자기 나름의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소위 시장 경제 체제 사회, 그다음에 뭐 자본주의 사회 이런 데서 이제 태어나 갖고 사는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소위 경제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주위에서 많이 이제 마주치는 이제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살면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소위 그 경제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서 나름대로 터득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 보면 말이죠. 최근에 한 3, 4개월 그냥 그 신문을 그냥 무작위로 한번 스크랩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뭐 이런 뭐 R&D와 관련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경제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어떤 남양주시라는 데다가 뭐를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뭐 연장 무슨 어떤 거를 근데 이 투자가 과연 할 만한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경제성을 따져보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LG의 어떤 사업인데 여기서 AI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대왕고래 사업이라고 뭐 이렇게 좀 있었지 않습니까? 한 2, 3년 전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할까 말까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이제 와서 이제 또 경제성 확보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문을 보면은 제가 거짓말을 좀 보태자면 거의 매일 경제성이라는 단어가
기사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친숙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제성을 뭐 따져본다 뭐 이랬을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따져볼 수 있는 거냐라고 이제 조금 깊게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글쎄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우리는 지금 사실은 경제성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경제성 공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순서를 말씀드렸듯이 일단 왜 공학에서 경제성을 고민을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사실은 오늘처럼 경제성 공학이라는 거를 한번 공부를 해볼까 말까를 고민하는 단계에서는 요 내용이 제일 이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일단 공학이란 뭐냐? 공학이란 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공학 무슨 공학 많잖아요. 무슨 공학 딱 생각나세요? 공학. 기계공학. 오케이. 기계공학. 무슨 공학 생각나세요? 항공공학. 오케이. 항공공학. 자, 기계공학에서는 뭘 하는 학문일까요? 기계의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다루는 멋진 표현이십니다. 항공공학에서는 뭘 하는 학문일까요? 항공과 관련된 기계 부품 연구하는. 예, 또 무슨 공학? 토목공학. 토목공학은 뭐 하는데? 건설? 그렇죠. 뭐 아주 뭐 다리 뭐 그죠? 빌딩 뭐 이런 거 큰 거와 관련된 거. 하나만 더 해볼까? 무슨 공학? 어린이한테는 묻지 마. 또 옆에 앉아 계신 무슨 공학? 컴퓨터공학, 컴퓨터공학. 컴퓨터공학에서 뭘 할까요? 프로그램이나 연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오케이. 컴퓨터공학에서 아마 AI 만들지 않을까요? 그죠? 요즘 컴퓨터공학이 엄청나게 인기예요. 아시죠? 자, 토목공학에서는 아마 다리를 만들거나 또는 뭐 건물을 만들거나 댐을 만들거나 이럴 것 같아요. 항공공학에서는 뭐냐 하면 결국 비행기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죠? 기계공학에서는 다양한 기계와 관련된 것들을 만드는 걸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학생들 이 서울대 공대에 들어온 학생들 모아놓고 야 공학이 뭐야? 네가 하려고 하는 공학이 뭐야? 그래도 뻗뜩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공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언가를 만드는 겁니다. 뭔가를 만드는 거와 관련된 학문이에요. 예, 여기서 얘기는 안 나왔지만 화학공학. 그러면은 화학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겁니다. 전자공학.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스마트폰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즉 우리 뭐 여기 지금 부모님들은 좀 학생들은 요즘 한문을 모르는데 공학할 때가 앞에 공자가 사실은 만들 공자잖아요. 공학이라는 것은 만드는 것과 관련된 학문이다. 만드는 것과. 그럼 이제 제 전공이 산업공학인데 그럼 산업공학은 뭘 만드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좀 복잡해지는데 산업공학은 산업을 만드는 거다. 뭐 이러면 사실은 너무 뻥을 치는 건데 자, 그건 좀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찌됐건 모든 공학은 만드는 것과 관련된 학문인데 이거를 위키피디아 가 보니까 이렇게 좀 거창하게 써놨더라고요.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과학적 원리, 지식, 도구를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 도구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은 공학이라는 거에 근원으로 가다 보면은 이런 사실은 우리가 이 인류가 이 지구를 지금 가장 우수한 종이 된 거 아닙니까? 호모사피엔스가 지배하는 종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죠. 다양한 이유가 있으나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말을 한다, 뭐 서서 직립보행을 한다, 호모 에렉투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인류가 손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손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뭔가 도구를, 그래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뾰족한 돌을 만든다라든지, 이렇게 무언가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 소위 그 호모 사피엔스 종이 전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굉장히 우수한 종이 됐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호모 하빌리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결국은 이 도구를 만드는 인류가 우리 공학의 가장 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류는 태생이 무언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본능적으로 DNA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순한 물리학적 법칙 생각뿐만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과학적 원리가 있어야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는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학은 일단 이과 학문이다라는 거죠. 이과 학문이다. 자, 결국은 근데 뭐 요즘에 우리나라 그 최근에 KBS에선가요? 공학에 빠진 중국, 의학에 빠진 대한민국 이래 가지고 문제 의식을 제기하는 그 프로가 있었죠. 저희 특히 그 공대 교수들, 서울대 공대 교수들은 한 10년 전부터 이거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피부로 느껴왔어요. 뭐 대학 입학할 때 성적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수학 능력,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일종의 이 메저, 척도가 되는 것인데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만 해도 사실은 우리 서울 산업공학과,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가 의대랑 비교를 했을 때는 서울대 의대보다는 커트라인이 낮았지만 다른 전국의 모든 의대보다는 높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국의 의대를 다 돌고 그 다음에 의대뿐만이 아니라 무슨 각종 의학 관련 한의대 뭐 다 돌고 그 다음에 서울대 공대 성적이 되고 있어요. 꼭 이렇게 표를 보면은 뭐랄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참담해요. 근데 그것이 내가 내 출신 학과가 내가 전공하고 있는 학문이 그렇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공학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학문이 공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할머니 때 생각하고 엄마 때 생각하고 나 때 생각을 하면은 삶이 얼마나 점점 편해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 삶이 점점 편해지고 있는 것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저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그렇게 말. 또는 무슨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예술을 엄청나게 그것만으로 가지고도 예술을 계속 발전시킨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지금 살고 있을까요? 물론 예술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사실은 결정적인 거는 공학, 엔지니어링, 무언가 계속 쓰면 좋은 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거를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점점 편해지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라는 거죠.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거를 만들게 됨으로써 그냥 그 전에 이 돌 정도로 하다가 그다음에 청동기, 잘 부서지는 청동기 정도로 하다가 단단한 쇠를 잘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부족과 그거를 갖고 있지 못한 집단 간에는 소위 그때는 주로 농사를 지었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의 생산성, 얼마나 적게 시간을 들여서 적은 이 힘을 써서 얼마나 많이 이 곡식을 만들어내느냐, 이거에 대해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그 전에는
소위 뭐 그때 만들어서 그때 재배해서 그때 먹으면 끝. 그것도 아주 배고플 정도로 이 만족스럽게도 못 먹다가 갑자기 철기를 이용해서 농기구를 철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면서 많이 만드니까 내가 1년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이외로 남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뭐 필요한 사람들한테 꿔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이용해서 사람 이 그렇게 곡식을 많이 못 만드는 사람들을 야, 이걸 가지고 야 그럼 너 내 밑에서 일해. 그럼 내가 줄게. 이제 이러면서 소위 잉여 농산물이라는 것이 생기고 부자가 생기고 철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집단이 생기고 그러면서 빈부의 차이가 나타나서 이제 그것이 극단적으로 아주 막강한 생산성 그 철기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높은 생산성을 갖게 되는 소수의 집단이 권력자가 되고 그것이 계급으로 나눠지고 그러면서 소위 이제 국가라는 것이 출현을 한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어머니 아버님들을 기억하실지 몰라요. 옛날에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같이 공학자는 그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에서 그 철기를 엄청나게 잘 다루는 두 명의 출연자가 나와요. 아주 비중 있게. 그게 이제 소위 한국 시대 고구려라는 고대 국가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철기라는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라는 거를 조금 유머스럽게 거기서 보여준다고요. 그 철기 그게 사실은 금속공학이죠. 금속공학인 거예요. 이게 뭐 사실은 이러한 기술의 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추천 도서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뭐 읽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 총균쇠라는 책이 있어요. 총균쇠. 끄덕끄덕하는 거 보면 읽었나 봐. 아주 좋은 책이죠. 아주 좋은 책인데 총균쇠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거잖아요. 왜 서양은 빨리 발전했고 뭐 저 남아프리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데는 왜 좀 늦게 발전을 할까? 그죠?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머리 노란 사람들이 우수한 건가? 이 동양인들은 좀 덜 우수한 건가? 이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찌 됐건 어느 시점에서부터 문명의 속도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원인이 뭐다? 총균쇠다. 이게 그 제목에서 총균쇠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이 역사적인 장면으로 하나가 이제 나오는 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하면서 한 16세기 1530 몇 년도에 스페인의 뭐 피사노라는 장군이 한 120명인가요? 160명인가요? 한 200명도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남아메리카의 어디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살던 사람을 만나요. 그 살던 사람 중에 무슨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그 제국의 그 왕국의 왕을 만난다고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제국이 무슨 제국이냐면은 잉카 제국이에요. 잉카 제국. 고대 문명 중에 엄청나게 뭐 여러 가지 발전돼 있다는 잉카 제국을 만나요. 그래서 그 남아메리카에서 나름대로 막 발전을 해왔던 잉카 제국, 그들은 그 당시 8만 명의 정예 부대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스페인에 126명의 그 책 읽어보면은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을 써요. 오합지졸이 만나서 그 잉카 제국의 왕을 잡아서 이 납치를 해서 자, 이 너네 왕이지, 너네 왕을 내가 풀어주려면은 갖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래갖고 엄청난 양의 금을 받고 그 다음에 요건 좀 동심 파괴일지 모르지만 그 잉카 제국의 왕을 되돌려 보내지도 않고 죽여버리고 이제 그러면서 소위 그 서양 문명이 남아메리카를 이렇게 침탈해 나가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26명이 어떻게 8만 명 정예 부대를 순식간에 이길 수 있었겠느냐, 압도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이제 쇠가 있었고 총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말을 다룰 수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하나의 뭐 이 아주 조그만 수준이 아니라 큰 국가, 큰 문명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제 넘어가서 산업혁명 배우잖아요. 산업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뭐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죠. 방적기와 스티븐슨의 증기기관.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 주입식으로 공부를 했던 세대는 산업혁명하면은 증기기관, 스티븐슨의 증기기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 방적기와 증기기관의 발명이 가져온 여기서 이게 혁명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의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그 증기기관 뭐 그 나와 있다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때부터 공장이라는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공장.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간의 수공업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집신을 만들더라도 자기네 가족이 필요한 집신은 자기네 집에서 만드는 거예요. 철수 아빠는 하룻밤에 집신을 5개 만들어. 영희 아빠는 가만히 봤더니 철수 엄마가 이렇게 봤더니 영희 아빠는 집신을 10개나 만들어. 그럼 이제 부부싸움 일어나는 거예요. 왜 10개나 만드는데 당신은 5개밖에 못 만드느냐? 그럼 이제 그때 철수 아빠는 뭐라 그래요? 이거 다 그 재주가 있는 거야. 다 재주가 있는 거고 그 친구는 이거 잘하는 거고 나는 술 먹는 거 잘하잖아. 내가 이 친구랑 잘 술 먹고 꼬셔갖고 한 2-3개 받아올게. 뭐 이런 요건데 물건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아까 다시 한번 공학은 뭐예요? 물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기까지의 물건을 만드는 과정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능력. 근데 이렇게 다수가 모여서 기계를 갖다 놓고 엄청난 에너지원을 사용을 해서 똑같은 물건을 나름 굉장히 좋은 잘 만든 성능이 좋은 품질이 좋은 물건을 대량으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공학적, 과학기술적 하부 구조 어떤 기술 기본 기술이 만들어진 게 이게 산업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소위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물건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빨리 그때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이제 사실은 공자인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것도 당연히 무슨 뭐 사장이 일으킨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일으킨 것도 아니고 공학자들이 궁극적으로는 일으킨 거고 이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정보혁명이니 최근에 뭐 AI 혁명이니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는 거고 그거의 밑바탕에는 이제 공학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공학이. 여기서 이제 제 전공을 좀 자랑을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산업공학이라는 게 뭐냐? 이 산업공학의 태생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공장의 탄생과 연결이 돼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공학이라는 건 뭔가를 만드는 학문이고 그 뭔가를 만드는 학문이 기계 쪽을 만들면 기계공학, 전자 쪽을 만들면 전자공학, 화공학. 원래 이제 공학의 가장 시초는 토목공학이에요. 시빌 엔지니어링이라 그러는데 그 영어로 토목공학이라는 거 왜 시초냐 하면은 이 인류가 살면서 처음으로 이제 의식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집이었던 거야. 집을 어떻게 만드느냐, 건물을 어떻게 만드느냐로가 이제 하나의 그 학문적인 어떤 그 체계를 갖추게 되면서 시빌 엔지니어링 그게 토목공학이고 그게 이제 공학의 시초다, 근대적 공학의 시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찌됐건 공학은 만드는 건데 그 공학이 이렇게 가지를 쳐나가는 것이 다 무엇을 만들까와 관련돼서 가지를 쳐나가요.
그런데 이제 무엇을 만들까라는 것이 이렇게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옷 만드는 공장 있고 뭐 식품 만드는 공장이 있고 기계 만드는 공장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공장이 생기면서 그 전에는 공장이 없었을 때는 생기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기계를 이용해서 동일한 물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던 조금 잘 못 만드는 철수 아빠였나? 철수 아빠랑 더 잘 만드는 영희 아빠가 있는데 이 둘이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생산성이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좀 문제가 생기더라. 자 그러면은 안 되겠다. 철수 아빠를 영희 아빠 수준으로 만들 수 있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앞에 기계가 있고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기계를 좀 잘 못 다뤄. 내가 공학자지만 공학 교수지만 맨날 와이프한테 저 아내한테 당신이 도대체 공학자인지나 모르겠어라는 게 저는 집에 뭐 망가지면 잘 못 고치는 그래서 경제성과학을 하는지도 몰라요. 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럼 우리 집 사람은 중문과 나왔지만 그런 걸 잘 고쳐요. 사람마다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뭘 고치고 기계를 다루는 거.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만드는 데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효율적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수준이 평준화가 돼 있어가지고 어떤 그 일을 하는 방법도 어떤 그 주어진 틀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아담 스미스라는 최초의 경제학자가 얘기했던 분업 체계가 잘 이루어지면 이 공장을 통해서 아주 효율성 있는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 아까 공학은 기계를 만들까 전자거를 만들까 뭐 화공을 만들까 이런 무엇을 만들까로 나누어지다가 산업혁명 시대에 공장이 생기면서 그게 어떤 거든지 간에 어떻게 만들까?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 거고 그것만을 고민해야 되는 전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산업공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탄생은 뭐냐 하면 뭔가 어떤 종류의 물건이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공학적 아웃풋이든지 간에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산업공학이다. 그러니까 산업 앞에 아무것도 안 붙잖아요. 이건 사실은 다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공학자들을 옛날에 한 60년대, 50년대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효율성 전문가. 영어로 efficiency expert 이렇게 얘기를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공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산업혁명으로 인한 이 대량 생산 체제 시스템의 탄생으로부터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공학 안에 있는 오늘 제가 얘기를 나누는 경제성 공학이라는 것도 이게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그 물건을 경제성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퀘스천이 이제 로부터 나온 학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공학을 하게 되면은 그 효율적으로 뭔가 생각하는 거가 몸에 배게 되어 있고, 그거는 또 최근에는 뭐랑 이게 경영학이라는 게 문과 쪽에 따로 있지만 이 시대가 이제 기술이 없으면은 좋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가 되면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 또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데 경영이라는 것도 결국 다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 아버님도 좀 계신 것 같은데 뭐 다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회사에 가면은. 그래서 그 효율성이라는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관리직으로 가게 되면은 그 경영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사장이 되는 학문
예, 사장이 되는 학문. 그 실제로 우리나라 3대 이동통신 회사가 SKT, KT, LG U+.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세 회사의 사장이 다 산업공학 출신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LG전자 부사장이면은 사실은 오나 빼고는 아주 곳곳에 지금 산업공학 이 전공한 분들이 사장님으로 되고. 그래서 여기 지금 학생들 중에 나는 사장이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저한테 연락하세요. 자, 뭐 이건 최근에, 그죠? 최근에 지금 세상이 막 바뀌다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크게 또 바뀌고 있는 게 IT 혁명과 최근 한 4, 5년 동안에 무지하게 빨리 일어나고 있는 인공지능 일종의 혁명인데 세상이 또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또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사실은 기술적으로 어떤 하부 구조, 누군가가 공학자가 뭔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 서울대 산업공학과만 해도 예를 들어서 한 1년에 박사학위 논문이 한 50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 30편, 40편이 다 AI를 이용한 썸띵이에요. AI를 이용한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공학자들이 다 AI를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정말 AI 중심의 아주 새로운 시대가 계속 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을 바꾸는데 모든 기초는 다 공학이다. 다 공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지금 뭐 산업이니 국가니 뭐 AI니 좀 뭐랄까 큰 얘기를 했다고만 한 거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집안일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20세기 여성 해방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것은 세탁기의 탄생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들 손으로 빨래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이게 세탁기를 만드는 이 과정이 이게 다 공학이에요. 특히 이제 요건 이제 기계공학 쪽이었죠. 다 이게 공학이에요. 그 요즘에 여기에다가 전자공학까지 합쳐갖고 컴퓨터공학까지 합쳐갖고 뭐 AI 세탁기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뭐 설거지도 안 하시죠? 청소도 다 로봇이 해주시죠? 예. 저 지금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여행 가 있어요. 청소는 얘 시키면 되고 설거지 얘 시키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한 두세 줄로 하는 방법만 알려주고 그냥 놀러 다니고 있거든요. 이게 가정 생활에까지 이제 혁명을 이뤘고 어떤 경제학자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내가 강연을 봤는데 1980년대쯤 됐을 때 자본주의 우리 세계 경제가 생산성이 좀 정체되는 상태로 가다가 1980년대 후반에 다시 증가를 하는데 그것이 그 시기가 여성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와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1980년대 이후에 한 3, 40년간 다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쫙 이루고 있는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데는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집안에만 계셨던 여성들이 밖에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된 거다. 아주 그래프로 데이터로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공학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 자,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 하면 물감, 화가들이 물감을 그리는데 색깔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그 물감에 담는 뭐라 그래야 돼? 담는 그게 봉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걸 했는데 이게 뭐냐면 돼지 방광이래요. 왜 돼지 방광을 썼는지 난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좀 질기고 뭐 이런 게 좀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쓰면서 그 전까지는 전혀 화가들이 불편함이 없다가 이거 미술의 발전도 요즘에 뭐 미술에 대한 책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방구석 미술관이니 뭐 이런 책들 읽어보시면 미술의 발전도 그 전에는 주로 신화나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을 그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소위 이 보이는 거를 그리기 시작하고 인상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밖에 나가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은 미술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그림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신화를 알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소위 귀족이나 지식층들만 미술을 즐길 수 있다가 인상파의 탄생은 결국 뭐냐 하면은 시민의 성장, 시민의식의 성장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사전에 크게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아름다운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인물이나 정물을 감상할 수 있도록 미술 작품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려면 근데 화가들이 나가야 돼. 밖으로 나가서 그래야 돼요. 근데 이게 저게 막 밖으로 나가서 이 사용을 하기에는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뭐 이런 분이 지금 같은 그 주석으로 만든 튜브를 만들어냄으로써 소위 화가들이 밖에 나가서 풍경을 그것도 그 빛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색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게 됐고 그것이 이게 이제 뭐 소위 그 모네라는 사람이 그렸던 사실은 어떤 데서 인상, 해돋이라는 건데 이제 이것이 인상주의의 그 최초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 또는 학생들 이렇게 가장 인기 있는 게 뭐 모네 그다음에 누구예요? 고호 그죠? 이런 분들이 이런 화가들이 결국은 다 인상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자의식이 있는 친구들은 나는 피카소가 좋아 이제 이러는 건데 이제 그것도 결국 인상파 영향을 받아서 입체주의 파로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누가 보면 어거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어거지라고 생각 안 해요. 이 주석 튜브를 만든 그 공학적 아웃풋이 예술의 트렌드를 완전히 바꿔놨다라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해서 결국은 공학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만드는 학문이고 무언가를 만든다는 과정을 통해서 인류는 계속 발전을 해왔고 그 발전이라는 것은 어떤 뭐 산업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 가사 다 영향을 미친 게 공학이다. 그래서 공학은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만들면은 그 만든 거 결과물을 봤을 때 얼마나 그 쾌감이 생기는 줄 알아요? 아주 할 만한 학문이고 너무 재밌는 학문이다. 공대 오세요. 공대 오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공학을 잘하면 경제적 보상도 엄청나게 따라준다. 그럼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알려드릴게요. 자, 근데 이제 공학만 얘기했어요. 경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이 비행기 혹시 이름 아세요? 누구? 훌륭한 학생. 이게 콩코드예요. 콩코드라는. 근데 이거 지금 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없는지 알고 계세요? 위험해서. 오케이. 위험해서.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소위 초음속 여객기예요.
초음속 여객기 이게 어떻게 개발이 되기 시작했냐 하면은 2차 대전 이전에는 유럽 쪽에서 항공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이제 그 전쟁을 거치면서 비행기를 그 전투기를 만들면서 항공 기술이 쭉 발전하고 2차 대전의 승전국이 되면서 항공 산업의 주도권을 보잉이라는 회사 중심으로 쫙 갑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원래 더 잘 만들었잖아. 우리 한번 미국의 어떤 그저뭐 보잉 산업을 이겨보자. 이래가지고 영국과 불란서가 합작을 해요. 같이 개발해보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 미국이 초음속 비행기가 없어. 속도보다 빨리 가는 비행기가 없어. 야 우리 이제 그거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영국과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과 같은 애증의 관계가 있는 예, 결코 잘 협력하기 어려운 왜 우리 한일전 보면은 무조건 애국자 되듯이 이제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야 한번 잘해보자. 그래서 이제 아주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고 그래서 1960년대 말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마하 한 2점 정도로 갈 수 있는 여객기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콩코드예요. 뭐 그 당시에 뭐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뭐 대서특필하고 그죠? 저걸 만들므로써 파리와 런던 사이가 기존에는 8시간 걸리던 게 3시간 반으로 줄어들어요. 엄청나죠? 비행기 타는 거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뭐 저게 콩코드만 타면은 무지하게 빨리 갔어요. 그런데 이게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정확히 2003년도에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사라지는데 뭐냐 하면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주 학생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2000년도에 그 유튜브에도 화면이 있어요. 드골 공항을 이게 쫙 가다가 이륙하는 순간 터져 버려요. 그래서 그 탄 사람이 다 사망을 하는 아주 안 좋은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3년 후에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그때 한국에서도 신문에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기사가 나요. 제가 그걸 이제 스크랩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 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좀 항상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우선 이게 초음속으로 갈 때는 저는 이거는 잘 몰라요. 기계공학 전공이 아니라서 초음속이 되는 순간 소닉 붐이라 그래서 빵 이런 소리가 난대. 뭔가 흔들리고. 근데 그거를 잡지를 못했대요 제대로. 그래서 이제 타는 사람들은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결국은 기술적인 목표는 초음속의 여객기였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뭐랄까 포기를 해요. 사람들을 많이 태우면 아무래도 무게 때문에 빨리 못 갈 테니까 아주 그리고 이 소위 유체역학 관점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 유선형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얇게 만들기 위해서 탈 수 있는 승객 수를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게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얇게.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연료를 똑같은 거리를 가는 데 있어서 3배인가 뭐 5배인가 이상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런 콩코드가 아닌 다른 비행기는 파리에서 런던에서 뉴욕까지 한 1,000불, 이코노미가 한 1,000불. 그다음에 이제 퍼스트 클래스가 한 3,000불 정도였대. 한 3,000불. 여러분들 그때 당시 퍼스트 클래스면은 그때 당시는 퍼스트 클래스가 이렇게 지금보다도 더 좋았대요. 사진 보면 더 좋아.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뭐 이렇게 서빙을 하고 막 이런 뭐 호텔에 있는 것 같은 느낌. 3,000불이었대요. 근데 이 콩코드는 일단
이코노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가 없어요. 워낙 이게 작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그리고 얇게 만들었는데 그나 많이 조금 그래도 많이 태우려고 이게 굉장히 좁아서 그 앉으려면은 이렇게 못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될 줄 뭐 그걸 그래서 콩코드는 뭐 트위스트 뭐 이런 그 조롱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불편한 건데 결국은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인 건데 가격이 얼마였냐 하면은 15,000불. 예. 15,000불. 그러니까 뭐야? 이코노미 클래스의 15배. 퍼스트 클래스의 5배예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디자인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연료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많이 태우질 못해서 규모의 경제에 이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빨리 간다니까 그리고 신기하다 그러니까 많이들 탔다가 그러나 3시간 반, 8시간 걸리는 게 3시간 반 걸리는데 물론 그렇게 굉장히 급박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15배를 내고라도 뭐 중요한 미팅 그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 그러면 가는 건데 그냥 뭐 여행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 그 15배씩이나 내고 그러려면 난 그냥 그 퍼스트 클래스로 가겠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너 콩코드 타봤어? 난 타봤어. 그럼 그래 그럼 나도 타볼게. 그래서 뭐 아랍의 뭐 만수르 이런 사람들이나 탔지 이게 전혀 승객들이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컨대 이게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을 다른 측면에서 이게 설명을 하자면 콩코드가 역사에서부터 사라진 이유는 첫째 안전성. 근데 그 안전성이 또 없기 때문에 수요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경제성이 없었던 거예요. 비행기를 많은 돈을 주고 만들었으면 수요가 많아갖고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그 비싼 비행기를 이제 항공사에서 살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브리티시 에어라인이랑 에어프랑스랑 이런 항공사에서 샀는데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을 내리고 싶지만 만드는 과정 자체에서 가격을 내릴 수 없게 한마디로 경제성이 없게 만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학이 경제성과 이제 여기서 이제 만나는 건데요. 이거는 내가 이제 직접 이 접니다. 그 미국의 스미소니안인가 박물관에 갔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보면 되게 진짜 엄청나게 작아요. 여객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증명사진으로 찍은 건데 죄송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공학과 경제가 만나는 건데요. 자, 공학은 뭐다? 뭔가를 만드는 거다. 근데 그 뭔가를 만드는 걸 봤더니만 원시 시대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자본주의 시대 이전에는 시장 경제 시대 이전에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걸 만들었는데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상품을 즉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기꺼이 가격을 지불하고 살 만한 거를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결국 이제 어떤 뭔가를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이런 소위 자연과학적인 법칙 또는 지식이 있어야지만 만들 수가 있죠. 만들어서 그 만든 결과물이 결국 어디에서 사용되는 거냐 하면은 그 만든 결과물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 유저 또는 수요자, 디맨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학이 아까 만드는 거 오케이. 그러나 그 만드는 거라는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쪽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함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고 편리함을 느끼고 효용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학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연과학적 지식이 풍부해 갖고 새로운 것만 만들면 되는구나. 초음속 비행기만 만들어내면 되지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에 만드는 거의 목적은 여기 있다. 경제적인 환경에 있다. 시장에 있다. 즉 공학은 그 자체로서 경제와 뗄래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이다. 관계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공학의 이중적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적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과적 소양이 필요한데 절대 그냥 물리학만 연구하고 화학만 연구하는 과학자, 자연과학자들은 어쩌면 이걸로 충분할 수가 있는데 공학자는 그 목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만드는 활동의 목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경제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콩코드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콩코드는 여기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기술 개발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실패를 한 거고 그래서 시장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때 조금 늦게 만들더라도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리고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이쪽을 고민을 하고 만들었으면은 아직까지 살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이제 유럽은 이래가지고 소위 재미를 못 봤고 미국의 보잉사는 또 스마트하게 한 1990년대부터 여기는 속도보다는 뭘로 갔냐 하면은 대형으로 간 거예요. 야 많이 태우자, 안전하게 많이 태우자. 그래서 그 슈퍼 점보젯 프로젝트라는 걸 해서 뭐 580명까지 태우려고 하다가 그건 뭐 그냥 그 상용화가 안 됐고 그 아래 단계로 한 380명까지 태울 수 있는 뭐 A380인가 이제 그게 나와갖고 그것도 완전히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이제 와서 이제는 좀 기술이 무르익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와서 초음속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경제성을 봐가면서 이쪽을 봐가면서 기술이 따라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소위 벤처 기업가들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거를 내가 이제 이 기술을 발견하거나 뭔가를 만들어냈어. 그래서 이거를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해. 이제 그랬을 때 실패하는 벤처 사업가와 성공하는 벤처 사업가가 갈라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엔지니어들은 이상하게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빠져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과학기술적으로 복잡하고 공학적으로 아주 어렵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은 다 박수치고 사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줄 거라고. 그래서 혹시 안 사주면 넌 날 이해를 못해. 넌 날 이해 못해. 그러고 그냥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항상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시장 관점에서 경제적 환경 관점에서 조언해주고 바라봐주고 이 방향을 틀어주고 즉 경제성에 대해서 그 새로운 제품에 그 새로운 공학적 산출물에 경제성의 옷을 입힐 수 있는 뭐랄까 관점과 또는 사람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경제성 공학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다. 엄청나게 필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경제성 공학이 뭔데 필요하냐 이제 이쪽으로 합시다. 자, 결국은 공학자에게 경제성은 왜 중요한가? 여기까지 뭐 혹시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뭐 이런 분 또는 질문.
콩코드가 없어진 건 경제성뿐만이 아니라 안전성이 더 중요했어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예. 또 오케이. 그러면 공학자에게 경제성은 왜 중요한가? 이제 대충 이제 이쯤 되면은 저 사람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뭔지 좀 이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동의를 하건 동의를 하지 않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가보시죠. 뭐 그 경제성 문제라는 게 뭐냐? 소위 경제에 대한 이제 연구가 이제 경제학이고, 경제학에서의 어떤 문제가 뭐냐?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 뭐 다양한 이제 아주 복잡한 디테일한 문제들이 있는 거지만, 우리가 결국은 왜 경제가 문제가 되는 거냐 하면은 이거라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가 경제적 활동이라는 것은 생산과 소비로 나누어지는데, 크게 이제 소비를 통해서 이제 뭔가 행복감을 느끼고 효용을 느끼는 거죠.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산이 필요한 건데, 생산을 할 때는 무조건 어떤 그 자원이 필요해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생산을 하기 위한, 경제적 관점에서 뭔가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리소스가 필요한데, 그 리소스라는 것은 미안하지만 지구 끝이에요. 무슨 얘기야? 지구에 있는 어떤 리소스 말고 없어요. 물론 이제 여기 초등학생들 막 하는 우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은 우주에서 지구가 끝이에요. 즉 리소스는 유한합니다. 유한해요. 예.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살았을 때의 지구랑 지금의 지구랑 사실은 무게가 하나도 안 달라졌다고. 무게가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예. 그거를 바꾸고만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제 그 만족을 시키기 위한 어떤 이 소비 활동에 있어서의 만족감, 행복감, 효용이라는 것은, 이것은 물리적 문제가 아니라 사이컬러지컬한 문제죠. 심리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었다가 1억이 되면 좋겠고, 1억이었다가 10억이 되면 좋겠고,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그래서 끝이 뭐야? 끝이 없어요,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행복이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디자이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욕망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리소스는 없기 때문에, 이 경제성 또는 경제의 어떤, 저는 이런 표현을 갖고, 원죄적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욕망은 무한하나 자원은 유한한 거래 괴리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러면은 우리 현명한 인간들은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가능하면 적은 자원을 들여서 가능하면 많은 욕망을 채우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걸로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곧 결국은 효율성의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공학 교수한테 강의를 뭐 100분 들으니까 요거 하나는 딱 기억하고 가세요. 야, 효율성 얘기하는데, 효율성이 뭐야? 효율성 한마디로 얘기해봐. 딱 효율성 한마디로 이거예요. 인풋분의 아웃풋. 이거예요, 효율성은.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게 있어요. 효과성이라는 표현도 써요. 효율성은 영어로 efficiency, 효과성은 영어로 effectiveness인데, 효과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원래 목표가 세워지고 그 목표 대비 얼마나 도달했느냐. 그래서 그 목표를 도달할 때까지 얼마만큼 자원을 쓰느냐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는 게 효과성. 예. 효율성은 자원 대비, 쓴 인풋 대비 아웃풋이 효율성. 예. 좋은 표현인지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뭐 의대 갈 거야. 그 의대라는 목표가 있어. 아니야, 이왕이면 서울대 공대로 하자. 내가 여기서 왜 의대를 얘기하고 있냐? 서울대 공대 갈 거야. 요즘 컴공과 갈 거야. 그 컴공과를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1시간
뭐야 그 컨설팅 하는데 뭐 1,000만 원 달라 그러면 1,000만 원 주고 뭐 1억 달라 그러면 뭐 1억이란 있는지 어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해서 일단 의대를 갔다, 이제 공대를 갔다. 이거 효과성 관점에서는 오케이, 효율성 관점에서는 빵점. 예. 자기가 뭐 아주 필요로 한 뭐 조금 부족한 사교육만 받으면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자기가 꿈을 계속 개발을 하고 이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경제적인 큰 충격을 주지 않고 뭐 완전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데는 못 갔지만 그 밑에를 갔다. 이 효율성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 효과성은 참 조금 떨어지지만 그런 거거든요. 보세요. 이제 대학 가는 것도 효율성을 따지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예, 그 전에는 무조건 대학만 가면 된다. 뭐 이런 식. No. 이제 효율성을 따지는 시대가 왔고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이미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 내가 왜 비싼 돈 들여갖고 쓸데없는 대학 공부를 해야 돼? 효율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찌됐건 효율성이 뭐다? 인풋분의 아웃풋이다. 효과성은 뭐다? 목표되게 얼마나 달성했냐는 것이다. 그것만 갖고 가셔도 돼요. 가서 옆에 친구한테 나 효율성이 뭔지 알아? 물어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인 어떤 원죄적 문제이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게 호모 이코노미쿠스. 모든 이 시장 경제 체제,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호모 이코노미쿠스다. 본능적으로 효율성을 추구를 한다라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 그 코스모스라는 책 있죠. 자녀분들도 꼭 읽히셔야 되는데, 코스모스라는 책을 고등학교 때 한번 보고 한 4, 5년 전에 다시 한번 봤어요. 이 벽돌 책이니까 이거 평생 살면서 저 2번 이상 볼 수는 없고, 그런데 보면서 두 번째 보면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구절을 발견을 했어요. 이런, 그러므로 지구 생명은 주어진 기능을 행하는데 최대 경제성을 유지하는 아주 영리한 존재다. 경제성을 추구한다라는 게 우리 인간들 호모사피엔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효율성을, 경제성을 추구하는 거야. 조기 먹이가 있으면은, 저희가 목적지가 있으면은 어떤 하등 동물이더라도 쇼티스트 패스, 가장 짧은 거리로 가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없다 이거야. 없다 이거예요. 내가 위대한 걸 공부하고 있구나. 자, 그런 겁니다. 경제성이라는 것은 결국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쯤 되면 이제 경제성이라는 거의 정의를, 조금 딱딱한 표현이지만 어떤 사업의 경제적 목적이 그 실현을 위한 여러 활동에 의해 얼마만큼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정도를 경제성이라 하고, 비용 대비 경제적인 효과, 결국은 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니까 넓은 의미에서 효율성 그 자체가 경제성인 거예요. 효율성 그 자체가 경제성이다. 그래서 아무리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어린 친구들이라도 요즘엔 뭐 가성비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게 바로 결국은 경제성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가성비란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게 결국 경제성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태생적으로 호모 이코노미쿠스로서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물며 내가 지금 집에서 여기 올 때 택시를 탈까 버스를 탈까 내 차로 올까를 따지는 것도 결국은 경제성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하물며 그런 일상의 의사결정에서도 경제성을 따지는데, 소위 자본의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공학은 뭔가를 만드는 거다. 근데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투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냥 아무 공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본의 투자가 필요로 하는 공학적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이라는 것은 다 끝난 다음에 어디 봐 경제성이 얼마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투자하기 전에 이 투자가, 이 공학적 활동이, 지금 이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이것이 사전에 야 경제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요거를 판단하는 것을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고, 제가 강의를 하는 경제성 공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한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뭐 다양한 투자가 있지만 경제성 공학에서는 뭐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을 안 다뤄요. 이런 것들은 안 다루고 공학적 프로젝트, 무언가를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 근데 거기에 돈이 투자가 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전에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론적으로 경제성 분석의 목적은, 이거 누굽니까 이 사람? 햄릿인가 봐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아니라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에 대한 답을 내려고 하는 게 경제성 분석이고 경제성 공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콩코드 사업은 경제성 분석을 사전에 하지를 않고 그냥 기술적 목표, 즉 뭐만 추구한 거예요? 효과성만을 추구한 거예요. 효과성만을. 뭐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효과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투자, 감당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죠.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죠. 뭐 일단 공학자 얘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 경제성에 대한 중요성, 왜 정부에서도 투자를 하죠. 정부에서 투자를 합니다. 아까 그 토목공학 누구 말, 정부에서 투자하는 게 크게 세 가지 부류예요. 하나는 사회 인프라, 그래서 다리 만들고 고속도로 만들고 이런 투자를 하죠. 또 하나는 소위 이 정부라는 데는 원래 공익 사업을 추구하는 데니까 그냥 비즈니스가 아니라 정부에선 또 하나의 큰 이 투자 분야는 복지. 복지. 어쩌면은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이런 강연을 하고 뭐 이런 것도 복지 사업에 들어가는 투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굉장히 중요한 건 국가의 미래의 먹거리와 관련된 R&D, 연구개발. 요 세 가지를 투자를 크게 해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투자도 대통령이 하고 싶으면 뭐 하고, 무슨 얘기냐면 이 정부 사업에 있어서의 투자도 경제성을 따지느냐 따지지 않느냐, 그냥 효과성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니냐.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오해를 하면은 마치, 그러니까 정부가 투자하는 사업의 돈의 원천은 다 뭡니까? 세금이죠.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주인이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주인이 없어 보일 수가 있어서 이거 뭐 이거 쓴다고 뭐 이덕주가 뭐 나서서 뭐라 그럴 거야, 뭐라 그럴 거야. 그래? 그러면은 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인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으로, 어쩌면 또 자기가 정치적으로 유리한 그런 순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국가에서는 그거를 안 돼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왜? 이거는 우리 거니까, 국민 거니까.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경제성이 따져보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성을 따져본 다음에 경제성이 있으면 국가 돈도 투자해라 라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라고 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법적으로 딱 규제가 되어 있고, 그거가 여러분들 가끔 신문에서 보는 예타, 예비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예타라고 짧게 부르는 게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5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재정 사업, 정부 세금을 들이는 사업은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에서 일단 기획을 하지만 그 기획을 보고 저 같은 사람이 예비 타당성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비 타당성 분석은 크게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정책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그 다음에 기술적 타당성. 마지막이 경제적 타당성을 보는 거예요. 그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을 하는 거는 저 같은 경제성 분석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좀 쉽게 표현해서 돌아가는 꼴을 이렇게 보면요, 다 경제적 타당성에서 걸려요. 정책적 타당성은 말로 풀 수가 있거든. 기술적 타당성도 이게 미래 앞으로 4, 5년 동안 이게 가능할까, 기술적으로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이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다고 보는 쪽이 많은데 이제 경제적 타당성에 걸려요.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우리 그 경제성 과학을 배우다 보면 뭐 BC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뭐 BC 값이 1보다 크다 작다, 이게 경제성이 있다 없다를 뭐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비 타당 얘가 나온 김에 예비 타당성 분석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두 가지의 예외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국방은 예외야. 그래서 국방 사업은 효율성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효과성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왜?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니까.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야 이것만은 꼭 해야 돼,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예비 타당성 분석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그걸 막 아무거나 마음대로 못 하겠죠. 그러면 그 정치적 부담이 되니까, 나중에 선거에서 질 수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이행의 어떤 그거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예비 타당성 분석이 제외됐던 사업 중에 하나가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 그 다음에 그게 뭐 이쪽 당 저쪽 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엔 또 그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관련 R&D 사업, 태양광 관련 R&D 사업. 지금 정부에서는 최근에 신문에 나왔어요. 신문에 AI 관련 R&D 사업.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대통령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이거는 내 어떤 정권의 사활을 걸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국민이 날 뽑아줬으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했다라고 본다. 근데 뭐 서울대 이덕주 교수가 이거 비식 경제성이 안 나오는데요. 이게 됐다. 일단 경제성이 안 나오더라. 혹시 안 나오더라도 하자. 이제 이런 거죠. 실제로 경제성 분석은 여러분들의 실생활에도 이런 식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뭐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이제 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공학자다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뭔가 만드는 건데, 근데 이제 요즘 사회가 복잡해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직접 뚝딱뚝딱 만드는 거, manufacturing 또는 craft, 이렇게 뭔가 만드는 거는 사실은 엔지니어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craftsman, 작업자들이 하게 되고요. 엔지니어들은 그 요대로만 만들면 됩니다라고 이제 디자인,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를 이제 대학에 공대에 들어오시면은 뭐 AI 뭐 피지컬 AI를 만들기 위해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어떻게 만들면 된다라고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결국 기술적으로 가능한 대안들을 찾고 그 중에 최적의 대안을 선택 실행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학적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 이 자본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학적 의사결정이 되려면은 경제적 타당성이 기반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각각 공학적 대안들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분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획하고 설계하려고 하는 사람은 난데 경제성 분석을 난 잘 못하기 때문에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한테 맡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학자 스스로가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뭐 딱 나는 아니더라도 공학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저같이 공대에 평생 공학을 공부한 사람이 경제성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공학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적 환경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공학자는 기본적으로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것이, 또는 적어도 이해하는 것이 기초적인 아주 베이직한 과업이다. 처음에 경제와 공학은 굉장히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라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쯤 오면은 공학은 경제에 대한 개념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는 개념이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경제성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경제성 공학 잘 공부하면 돼요. 잘 공부하면 되는데, 이거는 오늘 강의를 할 시간은 없고, 이제 이런 개념들을 배웁니다. 뭐 화폐에 대한 시간적 가치, 이게 결국 경제는 말이죠. 야, 경제가 뭐야라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또 제일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경제하면 돈이죠, 돈. 돈이에요, 돈. 그래서 이 화폐라는 개념이 경제성 공학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이 되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 공학은 학생들이 아주 재미있게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돈에 관심이 있거든. 기본적으로 화폐에 대한 시간적 가치니, 그다음에 이자, 요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다음에 현금 흐름, 돈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오느냐. 경제적 등가라는 건 이게 무슨 개념이냐 하면,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는데 서로 언제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나오는지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경제적 가치가 높다 낮다를 따지는 거예요. 자,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수학이 있고 영어가 있는데, A라는 학생은 수학이 90점이고 영어가 60점이야. B라는 학생은 수학은 좀 못해갖고 한 80점인데 영어는 또 한 80점이야. 그러면 누가 더 공부 잘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뭐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필요할 때가 있죠. 의사 결정을 내려야 돼. 내가 지금 대학원생으로 얘를 뽑을까 얘를 뽑을까. 근데 한 명밖에 못 뽑아. 근데 난 일단 성적으로 뽑고 싶어. 그러면 하여튼 등수를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래? 그러면 뭐 영어는 4학점이고 수학은 3학점인데 그 가중 평균 해갖고 학점을 내자. 그랬더니 얘는 학점이 3.8이고 얘는 3.7이네. 아깝게도 얘가 조금 더 잘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점수가 다른데 학점을 내봤더니 이게 3.5고 3.5야. 그럼 둘이 똑같이 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어떤 경우에 같으냐. 이게 있어야 궁극적으로는 A라는 대안보다 B라는 대안이 또 경제적으로 가치가 더 높아서 이거를 투자하는 게 낫겠다. 이제 이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단어들은 아마 이제 아버님들은 또는 회사에 다니는 어머님들은 그래도 익숙하실 것 같아요. 순현가니 수익률이니 돈을 할인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경제성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정부의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 공공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거랑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 민간 기업에서 투자를 할 때는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한 거지만, 공공사업에서의 투자라는 것은 꼭 그러니까 캐시를 벌기 위한 게 아니라,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고속도로 톨비 가지고 무조건 그 톨비를 많이 받으면 좋다, 이게 아니잖아요. 조금 톨비를 싸게 하더라도 많이 이용함으로써 국민들이 빨리 안전하게 이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는 게 이제 비용 편익 분석, 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가상각, 세금 이런 제반 경제적인 개념들, 경제적인 문제들을 공학자들한테 가르치고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학적 투자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평가해서 궁극적으로는 의사결정을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경제성 관점에서 내리게 하는 게 이 경제성 공학이라는 학문이다. 예.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경제성 공학이지만 이 경제성 공학을 잘하면 투자를 잘 하게 되는 거니까 경제를 성공할 수 있겠구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예. 그래서 요거는 한 10분 정도 일단 제 강의 시간이 남았는데 아주 기초적인 그 경제성 분석의 개념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화폐에 대한 시간적 가치라는 개념. 화폐에 대한 시간적 가치. 그러니까 딱 이 질문입니다. 현재 100만 원을 제가 이제 키다리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100만 원 드릴까요? 한 달 후에 100만 원 드릴까요? 왜요? 아까 미래 가면은 100만 원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왜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예. 뭐 전문가한테 내가 너무 여쭤본 것 같네. 근데 이게 아주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무조건 지금이 좋다 그래요. 근데 그 얘기는 이렇게 뒷면을 보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똑같은 100만 원인데 현재 9월 1일에 100만 원과 10월 1일에 100만 원은 사람들이 가치를 다르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가치는 그 액수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예. 그래서 화폐에 대한 시간적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은 시간에 따라 화폐의 가치를 다르게 이해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이유에는 아까 얘기했던 인플레이션, 그죠?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화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점점 작아지니까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죠? 뭐 저 사람이 지금은 준다 그러지만 9월 1일 날 다 한 달 뒤에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돈이 없어질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더 좋다라고 본능적으로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동성을 선호한다. 요건 조금 전문적인 용어인데 유동성이라는 거는 무슨 개념이냐면은 세상에는 다양한 상품, 다양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경제학적으로 재화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다양한 재화가 있는데 그 각 재화들마다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이걸 현금화하느냐. 내가 캐시가 필요할 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중고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금이 있는데 요 금도 현재 가격으로 한 500만 원, 한 1000만 원이고 이 그 중고 자동차도 현재 가격으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내가 지금 빨리 현금으로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는 금이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재화를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서 가능하면 유동성이 높은 거를 더 좋아. 왜냐하면 이걸로 빨리 현금으로 바꿔서 이걸 다시 되살 수가 있으니까. 되살 수가 있으니까. 자, 사실은 그러면은 금 1억짜리와 아파트 1억짜리가 있으면 아파트보다 금이 훨씬 더 유동성이 높아요. 그래서 금을 1억어치 줄까 아파트를 1억짜리를 줄까 그러면은 유동성을 선호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금을 더 좋아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물어보면 다 아파트를 좋아해. 그래서 아파트만은 부동산만은 유동성 선호가 적용이 안 돼. 우리나라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거는 어떤 법칙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들의 선호, 어떤 그 취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조금 느슨하게 표현을 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유동성이 제일 높은 게 뭐예요?
현금. 현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금을 좋아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유동성 선호 관점에서는. 예. 이제 연애할 때 이제 연애할 때는 생일인데 선물로 뭐 줄까 그러면 아이 뭐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은 나 꽃을 받고 싶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은 무조건 현금. 다 필요 없어 현금 줘 그러면은 이제 남편이나 아내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세속적으로 됐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현금을 달라 그랬을 때는 이 친구가 드디어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제대로 됐구나. 유동성을 선호하는 제대로 됐구나 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사실 기뻐해야 돼요. 예, 그래서 유동성을 선호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사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이유라 그러는데 화폐에 대한 시간적 가치에 있어서 현재 가치를 더 좋아하게 되고 우리가 이자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자라는 게 뭡니까? 이자라는 게 현재 100원이 있으면 이자가 10%면 1년 후에 11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현재의 100원과 1년 후에 110원이 가치가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1년 후에 110원은 현재 관점에서는 1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할인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은 이쪽에서 보면은 뿌는 거지만 미래 관점에서 보면은 할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이나 할인율이나 이게 똑같은 개념인데 결국 이 이자율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회의 화폐에 대한 시간적 가치의 척도예요. 어떤 사회는 현재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해. 그럼 이자율이 높은 거예요. 현재 가치가 좀 덜 중요해. 그럼 이자율이 낮은 거예요. 금리가. 사회가 불안할수록 현재 가치가 더 중요해요. 사회가 불안할수록 금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경제성 공학에서 투자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는데 왜 이자율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돼요? 왜 화폐에 대한 시간적 가치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돼요? 왜냐하면 항상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현재 돈을 투자하고 시간이 지나서 공학적 활동을 한 다음에 들어오죠, 돈이. 그러니까 돈이 투자를 하는 시점과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달라요. 어떤 거는 오랫동안 있다가 크게 버는 사업이 있고 어떤 거는 조금 지나지만 조금 버는 사업이 있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경제성이 있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화폐에 대한 시간적 가치를 정확히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펀더멘탈한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은 화폐에 대한 시간적 가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자율을 정확히 계산하는 이자율을 통해서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죠. 예. 여러분들 뭐 할부로 뭘 산다. 할부로 뭘 사는데 지금 사면은 요거 100만 원인데 12개월 할부로 사면은 한 달에 매달 얼마씩 내세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리고 바보같이 그냥 내죠. 경제성 공학을 배우면은 정확히 잠깐만 계산 좀 해봅시다.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연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월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고 당신 내가 한 2원 덜 받네. 기뻐하고 아니면 왜 더 받아요?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걸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부터가 시작이 돼요. 시작이 돼서 이제 큰 프로젝트에 아까 같은 국가 프로젝트의 경제성 분석 같은 거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뭐 좀 구체적인 방법들은 이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나한테 그런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자를 따지는 거잖아. 이자를 따지는 거 어떻게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엄마한테 나 돈 좀 100만 원 막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알았어. 한 달에 이자 얼마네. 그러면 부모 자식지간에 왜 이러세요? 뭐 이제 이러지 마세요. 뭐 이러는데 사실은 그 이자라는 개념은 이게 함무라비 법전이거든요. 함무라비 법전에 이미 어떤 경우에 이자를 얼마 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라는 것은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농경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른바 경제 활동을 하자마자 나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시간적 가치도 아주 본능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뭐 사회가 경제적으로 복잡해져서 나온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게 뭐 여담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경제성 공학이 왜 필요한 학문인가?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누군지 아세요? 아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이제 스탠포드 대학원 시절 때 박사 논문 쓰다가 구글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구글을 만든 사람이에요. 애플. 이 사람은 아시죠? 이 사람 너무 요즘 뭐 천방지축으로 너무 날뛰고 있는 앨런 머스크. 이 사람 아세요? 샘 알트만이라고 지금 현재 그 오픈 AI라는 회사, 챗 GPT 회사를 이끌고 있는 회사로 AI 시대를 지금 완전히 이끌고 있는 이 사람은 그렇죠. 뭐 이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 미국 갔을 때 경제인들 만났더라고. 그러니까 AI라는 그 엄청나게 사실은 계산이 필요한 기술인데 컴퓨터 계산이 그 컴퓨터 계산을 엄청나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칩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미 한 10년 전쯤에 갖고 있어요. GPU라고 사람이죠. 이 사람은 혹시 아세요? 요즘 좀 안 좋은 그 뉴스가 나서 안타까운데 카카오를 만든 김범수라는 근데 이 사람이 서울대 산업공학과 내 2년 후배 같은 연구실에서 연구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 날 때 이제 포카를 쳐. 우리 이제 오락으로 포카를 쳐. 아주 뭐 싼 돈으로 다 땄어요. 그때부터 그런 걸 잘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만나면은 야 네가 그 창업할 때 그 창업 자금에 내가 잃었던 그 돈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지분 안 주냐? 뭐 이런 농담하고 그러는데 김범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노베이터죠. 혁신 기업가죠. 다 지금 공통점이 뭡니까? 다 대단한 혁신 기업가들이죠. 세상을 바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다 공학자들입니다. 다 엔지니어들이에요. 스마트폰 시대를 만들었죠. 뭐 저 AI 시대를 만들고 있죠. 구글이라는 사실은 빅브라더를 만들고 있죠. 뭐 전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우주 시대를 열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그죠? SNS를 중심으로 엄청난 사업을 벌이고 있죠. 다 유명한 사람인데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뭐예요? 또 한 가지 그 공통점이 있어요. 장점이 아니라 뭐예요? 다 떼돈 번 사람들이에요. 떼돈을 벌고 있고, 다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양반들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면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려요. 다양한 의사결정 중에서 뭘 내느냐? 이 기술에, 이 제품에 투자를 하자, 말자. 이러한 의사결정을 계속 내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분들의 비즈니스에서의 엄청난 성공에는 그거를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계속적으로 어떤 경제성이 있는 투자를 계속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빌딩 블록스 계속 그 벽돌을 쌓아 나가다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세상을 바꾸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경제성 공학을 제대로 하면 경제를 성공하게 됩니다. 그게 왜 필요한 학문인가?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